네, 여기는 경제핫스팟 아파트 오늘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청룡의 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넘게 지났는데요. 우리 아파트 구독자분들께서도 새해 소원 다들 비셨죠? 저는 항상 이루지 못할 걸 알면서도 이런 소원을 빕니다. 하루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 올해는 조금 더 돈도 많이 벌고 좀 더 잘 나가봐야지 이런 소원을 빌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에게 이 제대로 은퇴 준비하는 방법, 또 하루라도 빨리 노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실 분을 또 모셨습니다. 국내 최고의 이코노미스트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이신 홍춘욱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실 지금 오프닝에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부쩍 이 은퇴 준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제 앞자리가 곧 하나 바뀔 예정이어서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많이 하다 보면은 홍춘욱 박사님 영상을 굉장히 많이 또 띄워주더라고요, 구글이. 그래서 만나 뵙게 됐는데, 그래서 정말 영광이고요. 또 저와 함께 사는 사람이 더 기대를 하고, 언제 영상 올라오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파트 구독자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또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 이 질문은 제가 드리기 전에 참 설레었어요. 이 파이어족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많죠. 근데 박사님이 또 파이어족이시더라고요. 네, 끄트머리. 그래서 제가 사실 파이어족을 말로만 듣고 처음 이렇게 뵙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파이어족이 되셨으니 어떤 계기로 조기 은퇴를 하셨고 또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좀 스토리가 궁금해요. 사실 저는 조금 책을 읽어서 알고는 있거든요. 예.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뭐 우리 네. 구독자분들 반갑고요. 네. 저는 결혼하고 한 10년 정도는 저도 악전고투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네. 뭐 하는 것마다 잘 안 됐어요. 아. 예, 그래서 저축을 열심히 하고 또 맞벌이도 하고 이러면서 돈은 모았는데 투자가 그렇게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되게 겪은 게 우리나라 경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때도 벌써 한 15년 차 정도 됐는데도 한국 경제 정말 제가 분석해도 제가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만큼 어려운 나라에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암흑 속을 헤매는 기분이었는데 그게 이제 2008년, 9년, 10년을 겪으면서 제가 투자 철학을 하나 갖게 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느꼈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경제는 너무나 자주 위기가 온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2008년, 그리고 또 2011년 일본 동일본 네. 대지진 때, 그리고 2015년 중국도 문제가 터질 때, 2018년, 19년에 미중 무역 분쟁, 네. 또 터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네. 한 2, 3년 주기로 어마어마한 위기들이 계속 닥치고 또 그걸 우리가 예. 경제 자체는 망가지는 건 좀 덜한데 자산 시장은 너무 큰 영향을 받는 게 네. 부동산만 해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되게 고생하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정말 뭐 우리나라 역사상 그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의 한 해를 보냈거든요. 예. 이만큼 우리 경제가 외부에 좀 취약한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강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 그때 그 자산을 활용해 저가 매수하면 어떨까라는 걸 2008년, 9년에 제가 실행에 옮기면서 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한 15년, 16년 지나면서 뭐 매번 다 그걸 활용해서 투자에 성공한 건 아닌데 그래도 한 2번 중에 한 번은 이게 왔구나라는 걸 알고 네. 그걸 실행에 옮기니까 정말 성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자신을 얻다가 2018년에 그때 또 위기가 왔을 때 찬스가 왔군. 그리고 이제 그때를 계기로 해서 이제 그만뒀죠. 네. 그만두고 이제 전업 투자자로 살다가 또 어떤 여러 가지 계기를 거쳐서 자산운용사를 지난해 연말에 네. 인수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로 직함이 네. 바뀌었는데 뭐 일복이 있어서 네. 놀고 싶어도 놀지 못하게 된 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능력이 있는 분들은요 일을 하셔야지 또 됩니다. 근데 일 좀 적게 하고 싶은데. 네. 어쨌든 위기에 강한 투자를 해오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남들은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위기인 줄 몰랐다가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아 그때가 기회였구나 하고 네. 또 다른 기회를 지금 기다리는데 그럼 결국에는 2008년, 9년 모두가 위기라고 할 때 그때 산 거죠. 그때 이제 또 예, 그때 이제 네. 모은 돈이 얼마 없어서 주식을 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예, 우량주를 예, 사셨다고요? 예. 삼성전자나 뭐 다들 네, 들으시면 기타 등등. 재미있는 그런 스토리들이 많은 네, 뭐 네. 한진중공업도 샀고요. 계룡건설도 샀고요. 네.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그 기업들을 샀던 이유는 많이 빠진 회사들 중에서 또 자산 가치가 우량해서 네. 정말 만에 하나 문제가 되더라도 어떤 현금 흐름을 네. 창출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갖고 샀던 회사들이고요. 네. 그 뒤에 이제 2015년 그리고 2022년은 부동산을 또 그때 이제 돈이 좀 모여가지고요. 진짜 정말 최고의 투자를 하셨네요. 보통은 저 경제 크리에이터 한다고 하면은 돈 얼마 있냐 물어보거든요, 사람들이. 저도 돈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럼 너가 얘 진짜 경제 크리에이터냐 뭐 이런 말들 하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박사님께서 좀 파이어족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계기를 여쭤봤고요. 사실은 이게 사실 연결되는 게 젊은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이지만 한국 사회가 굉장히 노인 빈곤율 문제가 심각한 사회입니다. 실제로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 OECD 국가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 한국이라서요. 노인 빈곤 문제가 자연스럽게 또 화두에 오르는데 정말 이 노인 빈곤 문제 좀 심각하다고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좀 완화되고는 있는데 네. 아직은 심각한 레벨이다. 그러니까 이제 통계를 저는 매년 네. 보니까 왜냐하면 그게 제 직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파이어는 했지만 유튜브는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꾸준히 일주일에 2-3개씩 이렇게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광고료가 나옵니다. 매번 뉴스를 보다 보면 그래도 예전에는 한 40 몇 %였는데 요새는 한 37%. 네. 좀 내려가긴 했는데 이제 내려갔지만 그래도 OECD 국가 네. 경제개발협력기구라고 해서 딴 나라에 원조하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들을 도움을 주겠다라는 거니까 부자 클럽인데 예. 부자 클럽에서는 제일 가난한 노인 세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제 2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뭐 이분들의 그 연령대들을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해방 세대, 해방둥이 세대라고 네. 부르는 이제 이른바 4.6년 개띠 세대시던데 이분들은 아무래도 해방 때 또는 전쟁통에 태어나시고 제대로 된 교육을 좀 못 받은 상황에서 경제 발전에 이제 그 혜택은 입었지만 잘 관리를 못한 네. 세대들인 게 특히 이분들이 이제 2번째 문제가 뭐냐면 정보통신혁명이 이제 97년, 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에 불어닥칠 때 그때 딱 나이대가 40, 50대 정도셔서 잘 따라가지 못하신 네. 분들도 있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 3번째는 국민연금이 1994년 전국민연금으로 이렇게 확대 개편되고 할 때 연금을 열심히 또 부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그때는 수익비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지역가입자,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을 일종의 세금처럼 생각하죠. 네. 그래서 좀 적게 내려고 애를 쓰다 보니 용돈연금을 참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워. 그러니까 뭐 경제가 이렇게 그 지식 기반의 지식 경제 그리고 뭐 이런 쪽으로 창조 경제도 네. 받고 혁신 경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과거의 지식이나 기술들이 좀 의미를 잃어가는 과정에 잘 적응 못하신 분들이 이 세대에 많이 집중 분포해 있는 데다가 플러스 알파로 국민연금 혜택도 크지 못하니까 이렇게 우리 노인 빈곤율이 높습니다. 네, 지금 국민연금 말씀을 또 하나의 노인 빈곤의 원인으로 짚어주셨는데요. 실제로 저도 사실은 세금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가입자, 제 프리랜서로 일할 때도 이거 정말 아까워가지고 못 내겠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고요. 어쨌든 작년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오기도 했는데 실제로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하신 또 경험이 있으시니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 국민연금 얘기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거 못 믿는다. 10년, 20년 뒤 고갈된다. 그렇게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70년대생까지는 받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80년대생. 이게 80년대생부터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요. 네. 왜 이러냐면 이제 제가 69년인데 네. 아직 10년 남았거든요. 네. 이제 저희가 받으러 가기 시작하면 그때가 연금의 정점이에요. 쌓인 돈은 네. 그대로 유지되면서 들어온 돈만큼 나가는 돈이 균형 상태가 네. 돼서 거기서 한 10년 유지하다가 한 40년, 45년 되면서부터 가파르게 이제 줄어서 2055년에서 53년 사이에 고갈된다라는 게 전망이니까
이제 그 나이를 계산해 보시면 금방 우리 못 받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조언을 하자면 이 그 계산은 굉장히 많은 가정이 들어가 있는 계산인데 그 첫 번째 가정은 뭐냐면 이게 연금 운용이 네. 3~4% 정도 수익을 낼 거라는 가정에서 이 전망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앞으로 잠재 성장률이 네.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인구가 주니까. 인구 줄어들고 경제 성장률 좀 떨어지면 운용 성과도 떨어질 거라는 식으로 보수적인 시뮬레이션을 한 거고요. 실제로 1999년 이후 최근까지 국민연금의 연평균 수익률 한 6.3, 6.4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제 수익률 1% 올라가면 고갈이 한 5년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혀 있는. 예, 그래서 대략 네. 만약 3.5나 4 정도로 돼 있는 전망을 전 세계 다른 연기금들은 대부분 네. 6% 중반 후반을 내거든요. 다른 연기금들 정도, 우리보다 훨씬 소득이 많은 연기금들도 그 정도의 성과를 낸다라는 걸 우리가 잘해서 한 6.5 정도 갖다 놓으면 네. 한 15년 정도, 12년에서 15년 정도 딜레이 되는 거죠. 그러면 60년대 후반, 중반 정도 되고 여기에 만약 정부가 아주 소폭의 연금 인상 및 수령 연령을 67세로 연장하는 그런 개혁을 하면 또 그게 한 10년 연장돼요. 그래서 대략 2080년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제 조건이 네. 연금 개혁도 조금 해야 되고요. 수익률도 높여야 돼요. 높이는 노력들을 함께 해야만 네. 2080년, 2080년은 지금으로부터 60년 뒤니까 이 정도 사실 그건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저 뭐 기대 여명이 한 25년 정도로 네. 저는 보니까 저는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연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레 겁먹는 부분도 있고 또 더 나가서 저희들 60년대 후반생에서 70년대 초반이 이제 우리나라 X세대들인데 네. 저희들 연금 타락하기 전에 연금 개혁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기가 좀 촉박한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지난 정부, 현 정부 다 연기만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부담스럽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세금으로 여겨진다고 우리가 방금 신지연 앵커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정치적 부담을 짊어지기 싫어 후대로 자꾸 부담을 연기시키는 걸 중단하고 지금 좀 빨리 개혁만 하면 네. 제가 봤을 때 2070년 뭐 그 정도까지는 문제 없고 그럼 우리는 상관없다. 그리고 그때 출산율이 반등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그렇죠. 예. 네, 희망회로를 돌려보면 또 이게 꼭 고갈될 거다 이렇게 단정질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우리 국민연금공단에서 좀 잘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도 들고요. 또 뜨거운 감자이지만 정치권에서 잘 현명하게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또 연금 조기 수령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되면 개인에게는 손해인데도 이렇게 하시는 게 이게 맞는 걸까요? 항상 이제 좀 그런 갈등이 생기죠. 개혁되기 네. 전에. 네. 개혁되기 전에. 그리고 이제 두 네. 번째가 매 10년마다 기대 수명이 1, 2년 늘어요, 우리가. 네. 한국이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장수 국가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아요. 네. 특히 여성분들은 이 추세로 가면 거의 90까지 사실 것 같거든요. 네. 예쁜 할머니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하냐 오래 받을 거니까 그렇죠. 일찍 받아도 상관없지 않냐. 어차피 누적 금액을 생각하면 일찍 받아도 상관없지 네.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이런 거 질문 들어올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하지 말고 제발 건강검진 가서 신체 나이 몇 살인지 보고 판단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자기 또래보다 자기가 젊어요. 네. 그러면 좀 늦게 받는 게 낫고 저처럼 자기 또래보다 좀 나이가 많다고 네. 나오면 빨리 받아야죠.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로 이유를 죄송합니다. 주시네요. 죄송합니다. 건강 나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요. 네, 맞아요. 저는 특히 이제 50 넘었기 때문에 매년 열심히 받는데 네. 건강 나이 줄이는 게 목표인데 네, 건강 나이 줄이기 올해 꼭 이루시길. 자, 그래서 저희가 국민연금 이야기를까지 좀 해봤는데요. 사실 뭐 노후 대비하면 국민연금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요, 박사님. 요즘 제가 이제 반강제로 계속 찾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아파트 MC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이걸 보기 시작하면서 계속 막 뭐 배당주를 사야 돼, 뭐를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후 준비를 벌써 해야 될 땐가 생각해보니 또 저도 빨리 파이어족도 되고 싶고 그렇거든요. 언제부터 이거 시작해야 되는지 거기에 나이가 따로 있는지 좀 궁금해요. 나이는 따로 없는데 다 네. 40대 하시더라고요. 40대요. 그럼 저는 지금 시작해도 빠른 거네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가 프리즘 투자자문이 이제 연금 관련된 네. 자문사예요. 그래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자산 어드바이저를 해주는데 저희 고객 대부분이 50대신 거예요. 40대 후반에서 50대 분이 제일 많아요. 왜? 절실하니까. 절실하죠. 연금을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잖아요. 네. 조기 수령 네. 국민연금은 또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그 조기 수령은 아니어도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55세부터 물론 이연됩니다만 퇴직 연령을 눈앞에 두고서 저축 욕구가 불타오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또 절실하시잖아요. 그래서 박사님 저 한 2, 3년 뒤에 은퇴할 것 같은데 하고 상담 오시는 분이 되게 많으니까 아, 2, 3년 뒤를 내다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더 절절하니까 저희가 더 이제 부담을 느끼게 마음이 되죠. 좀 급해지실 테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의. 젊은 분들 상담하고 달리 40, 50대 분들 상담이 부담이 되는 이유는 결국 우리나라의 실질 퇴직 연령이 49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부 정규직들과 공기업 또는 공무원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40대 후반에 은퇴한 다음부터는 이제 그 이전에 받던 연봉 대비 60% 정도의 연봉을 받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 후의 연봉이 40% 삭감됩니다. 그걸 알고 계시니까 이제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은퇴를 임박하다라는 걸 느끼고 그때 준비를 많이들 하시니까 네. 그거보다 조금만 일찍 해도 제가 이제 달러 스위칭이라는 걸 하는데 평상시에 달러를 보유했다가 미국 주식이나 리츠나 채권이나 골드 같은 데 투자하고 있다가 경제 변동성이 생기면서 갑자기 금값이 급등하고 환율이 급등할 때 그걸 네. 차익 실현해서 사는데 그 기회가 어떨 때는 5년에 한 번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2년에 한 번 오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투자의 성과를 높이는 방법은 2년 안에 바짝 해야 돼가 아니라 네. 한 10년 보고 하면 최소 3번은 오는 거 아니에요. 몇 번의 기회가 그러니까 오겠네요. 5년에 한 번, 네. 2년에 한 번 이렇게 하면 3번 오잖아요. 그러면 그 3번 중에 한두 번이라도 네. 일부라도 차익을 실현해서 저가 매수하면 우리나라 자산 시장이라는 게 또 폭락하고 난 다음은 반등이 잘 나오는 그쵸, 나라니까. 잘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 좋은 투자의 네. 기회들을 얼마든지 잡을 수가 있는데 저 2년 뒤에 은퇴해요 이래버리면 이제 좋은 투자의 기회가 바로 온다고 보장하기가 어려운 거죠. 투자의 기간이 길수록 승률은 올라가는데 네. 짧으면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은퇴하려는 해가 2022년이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집값, 주식, 채권 다 폭락한 해에 은퇴한다. 그럼 보너마나 그 사람의 운용자산도 망가졌을 텐데 뭐 나갔더니 인플레는 엄청 심해. 뭐 주택에 대해서 은퇴하시면서 매수하신 분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대부분의 경우 40대 시작하시는 건 일반적이지만 1년이라도 또 빨리 하면 더 좋은 플랜을 세울 수 있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가 해야겠다 싶으면 해야 되는 거군요. 노후 대비를 해야겠다 싶을 때 나이에 상관없이 저처럼 30대여도 너무 좋죠 그러면. 좋죠. 왜냐하면 네. 그 아까 이야기했던 평균 49세 만 나이로 49세 만에 하나 은퇴한다 해도 10년 넘은 거예요. 10년이면 연 7.2% 수익을 하면 이 원금이 2배 되는데 더 나가서 그 적립 투자를 하실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매년 그렇죠. 저축하는 돈을 계속 이렇게 쌓아 나가시려니까 그 속도 2배 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 시작하는 게 최선인데 젊을 때는 여러 인생의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거기까지는 이야기 안 하고 네. 40대 초라도 시작하시면 굉장히 빠른 거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 주셨지만 이 30대, 40대 초반 이럴 때는요. 진짜 근로소득을 버는 것만도 벅차가지고 이 남편은 우리가 빨리 투자를 해야 돼 해서 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지금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로소득을 계속 버는 게 중요해 라고 했는데 둘 다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을 텐데 그 10년 주기로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좀 어떻게 배분을 하면 좋을지 시간이 없는 우리 젊은 MZ들을 위해서 예. 좀 조언해 주시죠. 반반이 최고죠. 아, 저는 여유 자금을 대부분을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해놓고 있는데 금도 달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원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이게 겁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아우, 왜냐하면 진짜. 특히 저축을 열심히 네. 하는 시기에는 내가 이거 손실 보는 순간 의지가 네. 꺾여요. 사람들 마음이 네. 다 그렇죠 뭐. 맞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반반 투자 전략인데 네. 그건 저희가 아들들 계좌에 해주는 전략이에요. 오. 그만큼 쉬운 거죠. 반반이요. 예, 네. 그만큼 쉬워요. 어떻게 하냐 하면 네. 돈 100만 원을 저축한다 그러면 네. 50만 원은 코스피 200. 한국을 대표하는 200대 기업들 아니면 MSCI 코리아 다 똑같아요. 네. 거기는 120개 정도 종목. 아무튼 그런 데다가 50만 원 사고요. 50만 원은 소플. SOFR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외화 예금에 투자해주는 ETF. 그래서 이 두 가지 네. 다 ETF라서 매매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아마 1년 유지 수수료가 0.1% 미만일 거고요. 또 증권사들이 수수료 캠페인들을 하기 때문에 뭐 저희들 제휴하는 증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수수료 듣고 되게 놀랐는 게 0.0인가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우리가 매도
매매해도 몇천 원, 몇만 원이에요. 그 정도로 수수료를 낮게 해야 장기 투자할 때 네. 그잖아요. 수수료 계속 나가면 곤란하니까.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게 되면 지난 한 40년 동안에 이런 전략의 수익률이 얼마냐 하면 무려 6.2%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전략만 해도 저는 사실 굉장히 괜찮고, 이 전략의 이제 단점은 4년에 한 번 정도는 손실 나요. 왜? 한국 주식이 환율 오르는 것보다 더 많이 빠질 때가 있잖아요. 2022년 종합주가지수 3,300이 2,100 갔잖아요. 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원래 그런 나라입니다. 원래 그런 나라다. 예, 원래 그런 네. 나라입니다. 환경 탓하면 안 되겠네요. 원래 그런 아니, 나라니까. 환경이 원래 그런 거예요. 네. 환경은 탓해도 되는데 알고 알고 그걸 잘 대처하자. 극복하기 위한 투자를 해야지. 네. 한국은 안 돼. 이것도 자세가 안 좋고 위험하니까 대신 튈 때 1,400포인트, 코로나 때 1,400포인트가 3,300. 그게 다시 2,100. 네. 그리고 작년에 2,700. 그렇잖아요. 이게 매년 그렇죠. 이 움직이는 네. 수익이 엄청나게 큰 나라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전략에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자, 50, 50씩 쭉 투자를 해서 1년에 1,200만 원을 모아놨는데 1년 내내 그냥 수익이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랬는데 환율은 오르고 주가는 폭락해가지고 사실은 달러에 투자한 건 700만 원이 돼 있고 주식은 500만 원이 돼 있다. 그럴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22년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와, 달러에 투자한 덕분에 손실 안 났어.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우리 연말정산 때 한 100만 원이라도 나오잖아요. 네. 부부 둘이 그럼 200 모아서 어떻게 한다? 자, 미국 달러 700이면 한국 주식도 700 만들어야죠. 그랬으면 작년에 어때요? 환율은 제자리 걸음이었지만 주식은 2,100포인트가 2,700 갔다가 연말에 2,600으로 끝났으니까 30% 올랐다고요. 이제 그 정도 오르게 되니까 이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5대5를 1년에 한 번만 맞추자. 언제? 연말 정산할 때. 2월에 들어오잖아요. 그때 네. 좀 뭉칫돈 들어오거나 보너스 들어온 달에 5대5를 맞춰줘요. 이 전략을 하면 그 수익률이 아까 6.2가 7%로 뛰어요. 왜? 저가 매수하니까. 7%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10년에 2배 되는 수익률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적립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수익률의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단순 계산하면 1,200만 원씩 10년을 하면 1억 2천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투자를 해 나가면 2억도 훨씬 더 넘는 3억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고 10년에 한 번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한번 대박장이 오겠죠. 그러면 그 수익을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노후 대비하면 막막했는데 말씀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갑자기 희망이 나도 할 수 너무 있어. 쉬워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막 이런 거 근데 같은데. 이제 이 전략에 한 가지 네.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한국이 이제 망할 수도 있잖아요. 아, 안 망해야 되는데. 저는 안 네, 망한다고 봐요. 이렇게. 근데 한국 망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전략을 하나만 더 바꾸죠. 150만 원 저축으로 바꾸자. 저축. 예, 아니, 그러니까 150만 원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아. 어떻게 한다? 자, 50만 원 한국 주식 사는 건 네. 똑같아요. 그리고 소플, 네. 50만 원 사는 건 똑같은데 50만 원을 추가적으로 뭘 산다? 어디? 미국 주식 사는 거. 미국 주식이요? 왜냐하면 망할 수도 있으니까 한국이. 우리가 망할 수도 미국은 안 망할 거니까. 뭐 그렇게 믿는 거죠. 네. 그게 기축통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투자는 네. 상대적 개념이죠. 2000년대 미국 주식 투자했으면 뭐 10년 네. 동안 잃어버린 세월을 했는데 그때는 반대로 한국이 2000년대 되게 좋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나라가 다음 네. 10년에 좋을지는 우리 모른다면 둘 다 사면 되고 또 1년에 한 번 어떻게 한다고요? 주고. 3대 3대 네. 3으로 맞추는 맞추고.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 수익률이 8%가 나와요. 진짜 해볼만 하네요. 예, 그리고 얘는 또 네. 이렇게 운용을 하면 6년에 한 번 정도만 마이너스가 나요. 왜? 전체 자산의 3분의 2가 뭐예요? 달러잖아요. 그러네요. 위기에 강한 위기에 달러가 강한, 네. 3분의 2이면서 전체 자산의 3분의 2가 또 뭐예요? 주식이잖아. 아, 그러니까 뭔가- 수익도 좋고 안정성도 높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야말로 일석이조. 한 3조 정도 3조. 되죠. 왜냐하면 안정성도 네. 잡는 데다가 우리 그 미래에 대한 공포를 잠재울 수 있죠. 한국 경제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미국 경제 저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에 대한 공포를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네. 둘 다 사면 되잖아. 아, 이거 진짜 굉장히 좋은 공식처럼 활용이 가능해서 당장 올해부터 저도 한번 실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네, 오늘부터. 올해부터 하면 네,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되게 쉽잖아요. 오늘부터. 그냥 증권사 계좌 네. 팔아 가서 예약 주문이 또 돼요. 대부분의 증권사는요. HTS나 NTS에서 가서 예약 주문하는 법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다 잘해줘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너무 은행 창구만 가지 마시고요. 이제 증권사도 좀 가셔서 계좌도 파고 네. 그러십시오. 그러면 이 미래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한번 따라해 보시면 노후 준비에 도움 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아까 달러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잖아요. 세계도 이제 달러를 활용한 투자를 많이 하셨다고 이제 쓰신 걸 봤는데 올해 2024년 금리 지금 동결했다고 오늘 아침에 뉴스가 떴는데 저는 뭐 달러를 다 팔아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적립 투자로는 정말 좋은데 왜냐하면 그건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근데 그쵸, 저는 예. 이제 재작년에 2022년에 1,400원 넘어갈 때 야 10년 만에 찬스가 왔구나 해서 보유하던 달러 다 팔고 그때 이제 부동산 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행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신앵커님처럼 네. 이제 이 전략을 막 받아들이신 분이 그렇게 속도감 있게 못 하시거든요. 약간 마음이 쫄려.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네. 저도 네. 경제 분석가 생활을 한 10몇 년 했기 때문에 2008, 9년부터 시작한 거지. 네. 누구나 이 전략을 저는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그래서 투자 3분법. 아, 3분법. 왜냐하면 전체 자산의 한 3분의
3분의 2 정도를 달러를 들고 있다가 네. 2022년 같은 해가 오면 그때 실행해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못하니까 마음이 떨려요. 그리고 조급해요. 막.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을 위해 분산하면서 공부 좀 해서 점점 자신이 능력치를 키워서 우리 이제 게임으로 이야기하면 네. 아이템도 먹고 해가지고 자신의 능력들을 키운 다음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한 방에 잘하고 싶은 마음들 때문에 지금이 환율이 고점이에요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1450원에 다 팔았던 사람한테 달러 고점이에요 그러면 아 이제 내려갈 거예요 라고 그렇게 봤으니까 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저는 답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뭐 올인 베팅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질문해도 돼요? 네, 그럼요. 예, 집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원화 자산 비중이 엄청 크다고요. 네.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반반보다는 투자 3분법이 훨씬 좋은 거죠. 왜? 달러 비중을 더 늘리셔야죠. 주택이랑 집값이랑 달러가 반대로 움직여요. 2008년, 2022년처럼 네. 우리나라 역사상 환율이 1,400원 이상 급등한 한 해에 300원 이상 급등했던 시기가 외환위기 이후에 2번인데 그 2번 모두 주택 가격이 10% 이상 폭락했잖아요. 서울 실거래가 기준.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달러에 투자를 더 많이. 그래서 투자 3분법이 더 낫죠. 네. 반대로 나 한 푼도 없어? 그럼 빨리 반반 투자해서 투자의 공포 또는 돈도 못 모으신 분들한테는 네. 단순한 게 짱. 근데 집이 있다. 그리고 우리 원화 자산에 대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경제가 어려워질 때 네.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실거래가 떨어진 거 보면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나도. 이 리스크를 피하는 방법은 뭐냐? 달러를 들고 있으면 되잖아요. 달러 평가 자산이 이익이 커지면 저처럼 저도 그때 집은 한 채는 있었거든요. 저도 똘똘한 한 채입니다. 네. 다주택자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달러 가치가 엄청 부풀어 오르고 제 집값은 폭락하더라고요. 그럼 그 상황에서 옆에 보니까 저보다 훨씬 좋은 집이 더 많이 빠지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5억짜리 집이 1억 빠지면 10억짜리 집은 2억, 3억 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갈아타기가 훨씬 쉬워지잖아요. 더 싸졌으니까 절대 금액이 확 줄었잖아요. 5억에서 4억으로 줄었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요. 10억짜리 집을 아까 갈아타는 비용이 5억과 10억이면 5억이죠. 근데 똑같이 20% 빠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찬스네요. 4억으로 줄어요. 찬스네요. 그리고 저는 환차익이 났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팔아서 산 거죠. 물론 제 집도 20% 싸게 팔고 저도 20% 싸게 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갈아타면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게 사람들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환에서 수익 난 걸로 샀으면 네. 그럼 살 때 장기적으로 볼 수 있고 그렇죠. 입지도 좋은 거 네. 사고 그때 또 급매물 중에서 제일 좋은 걸 골라 살 수 있는데 이 지금이 아니면 이 가격에 영원히 못 사 같은 2021년에 포모라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은 다 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그런 거 없거든요. 우리나라 경제는 죽었다 살았다밖에 없는데 무슨 이 가격에 다시는 못 산다는 둥. 그러니까 남을 자극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말은 믿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우리는 길게 봅시다. 또 꼭 한국 부동산 사야 되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사더라도 최근에 일본 부동산 살아가신 분들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한국 부동산이 그렇게 버블이라고 생각되고 마음에 안 들면 딴 나라 부동산을 사면 되는데 우리는 모두 이 길을 가야 된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분위기가 10년에 한 번씩 출현하고 그게 버블이고 그 버블 뒤에는 안타깝게도 굉장히 좋은 투자이기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버블은 네. 투자하기 안 좋은 때고 그 뒤가 좋은 때다. 그걸 잡기 위해서는 달러를 다 들고 있는 건 부담스러우시면 투자 3분법 참 좋다. 네. 투자 3분법 오늘 완전 거기에 반했습니다. 사실 박사님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좀 반성을 하게 된 것도 있는 게 저는 약간 굉장히 리스크 선호 젊을 때 그래. 제가 이제 현금 들고 있고 투자가 어디 들어가 있다 하면 달러 없고요. 금 없고요. 주식 조금 있고요. 나머지 다 코인에 있거든요. 예. 코인의 수익률이 아무래도 좀 많으니까 좀 이제 그 반반반 전략을 좀 해봐야 될 때 아닌가 싶어서 지금 목이 메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게 코인을 네. 선호하시면 아까 했던 투자 3분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죠. 왜냐하면 네. 아까 외화예금을 33% 가지고 있었는 게 아깝다고 생각되면 그 절반을 코인 하시면 되죠. 어차피 해외에 지금 ETF도 생겼으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네. 거 되게 무섭잖아요. 무섭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 우리 맞아요. 알고 있지 문 않습니까? 닫을까 봐 그러니까 무섭고 이런 생각. 그러니까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 선물 ETF를 네. 활용하시는 거예요. 현물은 우리가 못하게 돼 있으니까 네. 선물 ETF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이제 또 금융상품이 생겼으니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 부동산을 말씀 주셨는데요. 그 해외 리츠 투자라는 얘기를 굉장히 단어로는 저도 많이 들었는데 굉장히 이제 평범하고 보수적이고 코인에 집중하고 있는 투자를 하는 저로서는 이것도 약간 생소하거든요. 아니 코인 투자하면서 보수적이라니 이 왜 해외 그러세요? 그 제가 찾아보니까 이 해외
리츠 투자를 보니까 2년 연속 한국에서는 조금 이게 수익률이 안 좋았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한국 리츠는 안 좋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꽤 괜찮았고 수익률이 39%까지 나는 상품이 있더라고요. 이 해외 리츠 투자 그러면 좀 해볼 만한 겁니까? 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 입장에서 해외 리츠는 그게 상당히 좋은 선택인데 네. 이제 그게 제가 왜 이렇게 약간 제한적인 표현을 쓰냐면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이랑 미국 부동산이 같이 움직여요. 키 서울. 네, 서울이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과 미국의 전미 주택 가격 지수를 비교하면 2008년, 9년 이후에 거의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작년에 서울 아파트 반등했던 것처럼 미국도 반등했거든요. 네. 2022년 대폭 나가고. 그러니까 완전히 같이 움직여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이 굳이 미국 리츠를 할 필요는 있는가. 그런데 이제 만에 하나 제가 아까 포모붐이 불었어요. 지금 막 주택 시장에 대해서 뜨겁고 주택 가격이 오를 거라는 건 알고 있는데 집값은 비싸. 레버리지, 빚을 져서 살려니 이자도 높아. 이런 분들한테 미국 리츠는 진짜 좋은 대안이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 네. 한국 부동산이랑 미국 부동산은 같이 가. 그러면 한국 부동산 가격 오르는 걸 내가 안 갖고 있는데 오르면 위험하잖아. 내가 괴롭잖아. 그러니까 그 고통을 미국 리츠를 보유함으로써 네. 해소할 수 있고. 두 번째, 미국 리츠는 배당 수익률이 한 4, 5% 줘요. 네. 그 집값 오르면 리츠 가격도 오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배당 수익률이 4%, 5%. 그러니까 그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미만에 계시는 분들은 네. 금융종합과세를 안 받거든요. 그런 분들은 미국에서 그 배당에 대한 세금만 좀 내면 네. 그 현금이 바로바로 달러로 꽂히는 거죠. 그걸로 쓰셔도 되지만 저는 그걸 재투자하면 되니까. 아. 뭐하러 그걸 써요? 우리가 지금 내가 월급을 받고 있는 중이니까. 이런 전략을 쓰기에 미국 리츠가 너무 좋은 상품이거든요. 그 다음으로 좋은 상품이 또 일본 리츠인데요. 일본 리츠. 예, 일본도 역시 지난 1년 동안에 신축 판매 가격이 네. 동경 23구 기준, 우리로 이야기하면 서울 25구 기준으로 해서 30%가 넘게 올랐어요. 신규 분양가. 우리도 그렇죠. 네. 어디나 지금 다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주택 가격의 인플레이션은 똑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르는데 거기 배당 수익률이 또 얼마인 것 같더니 한 4% 가까이 된다. 이런 리츠들이 있어요.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꼭 부동산을 한국 부동산을 꼭 사야 된다? 이거는 좀 잘못된 생각인 거죠. 왜? 한국 부동산을 아무거나 사면 죄송합니다만 폐가망신한 집들 있죠. 막 10년, 20년 지나도 집 예, 안 오고. 잠수함이라고 부르는 집. 아무도 보러 오지 않는. 맞아요. 내놓아도 아무도 보러 오지 않는. 네, 사실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봐가지고. 예, 저도 했거든요. 네, 네. 저는 광역시에 단독주택을 저희 부모님이 물려주셨는데 네. 몇십 년 만에 파는데 이제 어르신 돌아가시고 파는데 가격이 거의 안 오른 걸 볼 수 있었어요. 네. 왜 그러겠어요? 너무 공감돼요. 그 재건축을 해야 되는 비용, 그러니까 그 토지 가격만 인정해주지 그 집을 짓기 위해 썼던 수많은 노고는 다 0인 거고, 그러면 그 같은 기간에 물가가 한 두세 배 올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주택 가격은 70% 빠진 거죠. 이런 걸 보면 집 한 채는 있어야 된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가스라이팅이다.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집이 있어야 되냐? 좋은 집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좋은 집이 뭔데? 우리 다 알잖아요. 지하철 뚫리고 신혼부부 살기 좋고 학군도 뭐 괜찮은, 그리고 기왕이면 신축.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아파트가 우리나라에서 10억 이하가 있겠어요? 없잖아. 그러면 우리는 똘똘한 한 채를 사야 된다면 10억짜리를 사야 되는데 네. 아니 10억이 돈이 있으면 왜 노후 걱정을 해?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도돌이표잖아. 그래서- 그러니 제가 그럼 한국 집 사는 건 포기하시고요. 일본이랑 미국 리츠 한 반반 사놓으세요. 어차피 진짜 한국 집값 괜찮아요. 오르는 것처럼 네. 거기 오르고 또 거기는 우리 집은 사봐야 배당 안 주잖아요. 세금만 맞지. 그쵸. 취득세, 등록세, 보유세, 어. 자칫하면 종합부동산세까지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비해서 해외 부동산은 매매 안 하고 놔둘 거면 배당 소득세만 내면 되거든요. 그리고 착착 현금이 꽂히는 걸 네. 뭐하러 한국에 가져와? 다시 투자하면 되지. 고맙잖아. 그리고 그 가격의 상승에 기대해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리츠 말고, 국내 리츠는 아니고요. 해외 리츠 중에서도 선진국.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국내 상장된 거는 제가 봤을 때 추천할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해외 상장돼 있는 리츠 ETF를 사기를 권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굉장히 실질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 리츠에 대한 질문을 드리길 너무 잘한 것 같은데, 이렇게 좀 해외 리츠 같은 거에도 눈을 돌려보면서 투자를 다양하게 설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아까 드리려다가 빼먹었는데, 과연 이 은퇴를 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뭐 자산이 얼마가 있어야 은퇴를 한다, 이런 공식 같은 게 있을까요? 있죠. 바로 자기 소비를 확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소비를 확정해요. 그렇죠. 저는 이제 49에 은퇴를 네. 했으니까요. 은퇴했다기보다는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네. 몇 년 놀았죠. 잘 쉬었는데요. 그 쉴 때 이제 그 근거가 뭐였냐 하면, 네. 제가 그때 이제 큰아들이 대학 갈 나이요. 그런데 회사를 그만뒀죠. 와. 예, 거의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연간 돈을 네. 얼마를 쓸까가 계산서가 좀 나와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대략 계산해 보니까 네. 한 4천만 원 정도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가정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사람들의 그 중위소득이 얼마냐면 250 정도를 우리나라가 하니까 연간 3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간 3천만 원보다는 1,000만 원 더 쓴 게 네. 대학 가니까 대학 등록금 좀 비싸니까 그렇죠. 그런 걸 감안해서 한 4천만 원 정도를 생각하니까 딱 저는 은퇴가 바로 가능하더라고요. 왜? 그 4천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때 제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한 6억에서 7억 이상이었거든요. 집 네. 말고. 네. 그러니까 집을 팔아도 또 되죠. 사실은 아까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해외 리츠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은 집은 필요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거기서 다달이 월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게 아니, 배당 수익률이 5% 4%라니까요. 너무 괜찮네요. 예. 그리고 그 주택 네.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상승의 매력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둘을 다 가지고 있는 상품들이니까 이제 그런 걸 투자해도 좋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운용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인데 서울에 있는 이제 조그마한 중위 가격 정도 되는 집을 하나 가진 상태에서 운용하는 금융자산이 한 6, 7억 되니까 저는 반반 투자든 투자 3분법이든 아무튼 6에서 7% 이상 수익은 나오는데 네. 그 자산을 그 정도로 운용을 한다면 7억에 7%면 5천만 원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5천만 원을 인출해도 제 원금이 줄지 않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느끼게 되니까 회사에서 막 이렇게 새벽까지 출근해가지고 밤에 특히 또 포장마차까지 2차, 3차 가야 되는 좀 그런 제가 사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사실 와인 좋아하는데 말이에요. 맨날 포장마차 네. 가서 소주만 이렇게 막 하고 이런 거 싫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신의 선호 그리고 자신의 의사결정권 이 두 가지가 회사 생활할 때 지키기가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진짜로. 그 위에 분이 야 삼겹살 먹으러 가자 그러면 나는 갈비가 좋은데요. 저는 저기 닭갈비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잘 없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저 오늘 일이 좀 있어서 일찍 퇴근합니다.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퇴근할 수 있는가? 이게 사람의 행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내 시간을 내가 관리해야 되는 그렇죠. 거. 자기 결정권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재택을 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회사에 매일 출근하시는 분들보다 행복도가 높다라는 그런 연구조사 결과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기 결정권들은 특히 건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결정권이 있는 직장과 없는 직장을 러프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심장병 발병률이 거의 2배 차이 난답니다. 같은 동일 나이 때. 그게 바로 영국 공무원들의 네. 영국은 그 사회주의적인 의료보험 시스템 갖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들이 다 공무원이에요. 아.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 의료보험 데이터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서 영국 의료보험 통계를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데 그 통계에 40대 남성 돌연사의 2배 차이 납니다. 어떠냐면 네. 빨리 승진해서 그때 이미 과장이나 국장이야. 이 사람은 심장병 발병률이 굉장히 낮아. 근데 늦게 승진해서 아니 영국 이야기에 우리나라는 네. 몰라. 네. 왠지 비슷할 것 같은데. 거기서 9급에서 올라와서 그때 이제 막 6급 된 거야. 네. 그러면 그분들의 동일 40대라고 해도 심장병 발병률이 거의 2배 차이 납니다. 야,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내가 회사에서 대표님 팀장님 저 오늘 좀 일이 있어서 일찍 나가겠습니다. 이게 자유로운 직장은 파이어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런데 대부분 안 그렇죠. 퇴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제한된 직장일수록 월급을 좀 많이 주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정확하네요. 우리가 오래 다녀야 네. 돼요. 그 압박감 속에 회사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저는 아까 이야기했던 자기결정권이 없는데 연봉은 좀 되는 직장을 다니고 네. 있어서 돈만 보고 힘들지만 참고 다니는데 이러다 병나겠다 싶은 상황에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금융자산이 그때 네. 그 정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목표하는 현금을 인출해도 되는 상황이 돼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하고 나왔죠. 60세 내지 65세 국민연금 받잖아요. 예. 그 국민연금 받게 되는 순간 현금 흐름이 개선되니까 그러네요. 꼭 그걸 네. 나 죽을 때까지로 그걸 계산하면 안 되고 60세에서 65세까지 쓸 돈으로 네. 계산하면 훨씬 저희들 표현으로 유도리가 생깁니다. 네, 진짜 뭔가 계속 이 희망적인 분위기가 제가. 아니 우리나라는요 너무 그 네. 부자 이야기할 때 막 현금 10억 원 있어야지, 그러니까요. 뭐 집이 어디는 네. 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거는 가스라이팅에 불과하다. 그거는 그들의 생각인 거고 네. 저의 생각은 달라요. 아까 저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었죠, 거죠. 왜냐하면 서울에 집이 있으면 벌써 10억 정도 하니까 저는 이미 상당한 어떤 자산을 모아놓은 상태인데도 돈 좀 더 벌어보겠다고 스트레스 받고 있었던 거라는 걸 뒤늦게 깨닫고 자유를 찾아 저는 떠납니다 하면서 그 유명한 안녕히 짤방이 계세요. 이제 나올 것 같은데 그 리본 머리 네. 소녀가 나올 텐데요. 그걸 여러분들 상당수의 분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네. 하나는 자기 통제권.
있는 없는가. 그리고 자기 통제권이 있는데도 요금 많이 줘. 그러면 다 내야지. 무조건 당연하죠. 그건 뭐 파이어 생각할 필요 네.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한번 내가 65세까지 쓸 돈이 누적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한 2%를 가정해서 네. 누적해서 얼마가 필요한데 내가 이걸 벌 수 있는가. 이걸 계산해 보면 반반 전략은 아까 7%, 투자 3분법은 한 8% 그랬잖아요. 네. 물론 이거는 과거의 데이터니까 미래는 어쩔지 모르지만 한 10년에 한 번은 대박, 2번 정도는 소박 정도, 중박 정도의 장이 온다라는 건 우리가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 여기서 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제 아기가 있는데요. 뭔가 짐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얘를 위해서 어느 정도를 모아놔야 되냐 이런 고민도 좀 들거든요. 그럼 이 아기 줄 돈도 모아놔야 되고 은퇴 준비도 해야 되고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뭐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제가 항상 네. 하는 이야기가 부모님이 네. 장성한 아이들에게 용돈과 병원비를 달라고 안 하면 아, 애는 이미 날개가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너무 뼈를 때렸나요? 아, 그러니까 저만 잘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네. 엄마 아빠가 재테크를 그렇게 해가는 과정을 아이와 공유해야죠.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서 집을 장만했고 엄마 네. 아빠가 어떻게 해서 재정적 자유를 어. 획득해가는 과정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설날 애들 용돈 받은 걸 반반으로 좀 운영해 주라고요. 너무 쉽잖아.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건강한 부모님과 재정적으로 건전한 상태에 있는 부모님인가 아니면 난 너한테 모든 걸 걸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부모님인가를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애 교육도 좀 쿨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맞아요. 요즘 또 워낙 막 다들 영어 유치원 보내고 뭐. 저도 돈 한 해 쓰고. 첫째는 영어 유치원 보냈었는데 아, 그러셨어요? 둘째는 안 네. 보냈거든요. 왜 그런지는 경험해 보신 분들의 네. 자기 판단인데요. 이제 저는 편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노후에 대한 걱정도 좀 없고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너 그렇게 뭐 힘들면 꼭 한국에서 대학 가야 돼? 이럴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시전할 수 있는데 실제로 미국 정도나 엄청나게 학비가 비쌀 뿐이지 또 미국도 첫 해만 굉장히 비싼 거 아시죠? 공부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얼마든지 그런 다양한 경로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애에게 모든 길을 깔아주는 거는 우리가 안 되겠죠. 돈이 없어. 그러나 네. 애가 노력해보다가 벽에 부딪혔을 때 조언을 해줄 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면 네. 아이와의 관계도 좋아지는 거지. 그렇네요. 애를 위해서 애가 결혼할 때 집 한 채는 줘야지. 그거는 이제 상위 1% 이야기인 거고 상위 1% 이야기를 자꾸 우리들에게 끌어들이지 말죠. 저는 뭐 본투 흑수저라서 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지방에 있는 집을 팔았더니 원가가 뭐야? 그보다 못 받았다니까요. 그런 거를 갖고 있는 집이면 이게 가격이 얼마일지 짐작이 가잖아요. 우리는 근데 다 서울의 아파트 그리고 뭐 용산에 강남 상가 아파트만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거기 못 들어가는 사람이 천지천인데 왜 우리는 거기만 보며 스트레스를 주고 가스라이팅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런 거는 배격해야죠. 우리의 목표는 그냥 살만한 작은 부자. 목표가 얼마냐면 5억이거든요.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목표대로라면 여유현금 5억 정도를 만들면 사실 소비 수준만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가 은퇴한 다음을 네. 이야기하니까 애들 네. 큰 다음을 생각하면 3천만 원이면 충분하잖아요. 맨날 그렇게 해외여행 다닐 거예요? 아픈데? 아니요. 아니 기억도 여행 안 갔다가 나니까. 어르신 아프잖아. 그러니까요. 멀리도 이제 못 가요. 그리고 병원 가까이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아시는 것처럼 병원료가 그렇게 비싼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 정도로 은퇴 이후의 소비에 대한 목표치가 낮으면 5억이 남거든요. 그리고 당장 연금 나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연금이 100만 원이라도 나오면 네. 1200이잖아요. 1년.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살만하죠. 사실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인 목표로 그냥 5억 이런 거지만 그건 6% 정도 아주 보수적인 운용을 한다라는 전제에서의 6%면 딱 3천만 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러는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죄송하지만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는 저건 우리가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약올리는 이야기다. 그리고 나가 미래에 나를 위해서 조언을 하는 사람들은 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을 알아주는 그리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을 옆에 둬라. 그리고 네. 그 사람들과 함께 노력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재테크할 때 첫 번째가 동반자랑 같이 해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마음이 종종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공유하는 동반자와 함께하면 그렇잖아요. 아, 먼 길을 가고 그러네요. 싶다면 마음에 맞는 친구랑 가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빨리 달릴지를 이야기하는 게 네. 아니라 이런 것처럼 이런 걸 좀 공유를 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 함께 이런 철학들을 받아 나가신다면 우리 사회가 옛날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맞아요. 요즘 너무 또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넘치고 이 경제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조금 상실감에 빠져 있는 분들 많으신데 또 그런 분들께 도움되는 말씀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금액도 예시를 주셨으니까 조금 더 와닿는 것 같고 오늘 홍준욱 박사님과 함께 정말 많은 분야에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은퇴 준비하는 법, 노후 대비 설계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언 많이 해주셔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도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홍춘욱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 곧 또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경제 크리에이터 신지은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